안녕하세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의 식사 개선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영양 교육과 상담을 한 원승현 영양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 그래서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 대해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신 임현신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특수교사 임연신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부모님들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들께서 가장 속상해하시는 것들을 가까이에서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아이들 음식 때문에 가장 많이 속상해하세요. 편식이 너무 심해요. 새로운 건 아예 먹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대체로 잘 들어보면 안 먹는 음식이 많다기보다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실제로 흰 밥만 먹거나 김만 먹거나 특정 반찬 하나만 먹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만 먹어요? 네. 제가 연구할 때도 부모님들이 거의 비슷한 말씀 하셨거든요. 뭐 시금치라든지 오이 같은 이렇게 진한 색깔을 가진 채소들은 눈에만 보여도 아예 안 먹는다든지 집에 생선 굽는 냄새만 나도 식탁에 앉는 걸 싫어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요, 선생님, 아이들이 이런 음식들을 왜 싫어하는 걸까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아이들이 음식을 싫어하는 이유가 꼭 맛 때문은 아니거든요. 색이 너무 진하다거나 냄새가 낯설다거나 질감이 질기다거나 그 느껴지는 감각이 불편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편식이다, 고집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어떤 감각에서 힘들어하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번에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감각이 예민해서 이렇게 식재료를 거부하는 아이들한테 조리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그게 가장 좋은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일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각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빨간색이나 초록색 같은 좀 색이 강하거나 혹은 향이 강한 채소들을 조금 처음에는 피하고 오히려 무나 배추나 콩나물 줄기 같은 것들은 익히면 부드러워지고 향이 좀 적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처음에는 시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연구했을 때에도 이런 채소들을 부드럽게 조리해서 밥이랑 섞어줬을 때 수능도가 높아지는 아이들이 꽤 많았거든요. 하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단호박빵처럼 채소를 아예 질감과 조리법을 아예 바꿔주는 거예요. 오, 단호박빵.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네, 단호박빵이 집에서 만들기도 쉽거든요. 집에 계란이랑 꿀 그리고 단호박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단호박은 익혀서 으깬 다음에 꿀이랑 노른자를 넣고 반죽을 만들어주고요. 흰자는 잘 쳐서 머랭을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반죽을 잘 섞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익혀주기만 하면 완성이거든요. 여기에 뭐 견과류라든지 좋아하는 것들을 추가로 부재료로 넣어줘도 좋고요. 저도 그러면 집에서 한번 조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네, 저도 집에서 한번 제가 해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혹시 채소 말고 생선이나 고기를 좀 잘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이럴 때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양념이나 조리법으로 바꿔서 더딥혀주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딥혀준다는 방식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뭐 간장이 들어간 조금 달콤한 양념류를 좋아한다고 하면 갈비나 장조림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생선도 같은 양념에 졸여줘도 좋고요. 채소 중에서 연근이나 우엉 같은 조금 아삭아삭한 식감을 가진 아이들을 아이가 좋아하는 양념에다가 졸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좀 잘 먹을 수 있고요. 또는 조리법을 바꿔줄 수도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이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같은 식재료라도 오히려 튀겨서 줬을 때 잘 먹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연구를 해봤을 때 그냥 구운 생선은 잘 안 먹거든요. 아이들이 비린 향도 있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잘 안 먹는데 생선 탕수처럼 튀겨서 줬을 때는 실제로 잘 먹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요, 선생님, 조리법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먹이느냐가 또 숙제가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좀 잘 받아들이게 하는 선생님만의 전략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잘 먹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일단 첫째,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만의 안전한
중요한 음식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양념이나 좋아하는 조리법에서 출발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음식을 주고 먹어야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냄새만 맡아봐도 되고 입술에 살짝 대보기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아이한테 익숙한 방법 안에서 조금씩 종류를 늘려가는 거고요. 둘째, 음식을 잘 조합해 보세요.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이랑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채소는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소스가 있다면 싫어하는 채소에다가 좋아하는 소스를 좀 찍어 먹게 하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싫어하는 음식을 먼저 아주 조금만 먹게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하는 음식도 점점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셋째, 속이거나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이거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했었고, 하지만 음식을 몰래 섞어주는 건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나 속았어라는 느낌을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기억하거든요. 그 기억이 쌓이면 계속 음식에 대한 거부가 더 커질 수가 있어서요. 음식은 늘 보이게 알고 먹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음식이란 좋은 경험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 전략이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뭔가 한 가지 음식, 특정한 음식을 거부하는 것보다 아예 식탁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식탁에 앉히기까지가 너무 힘든데 이럴 땐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식사는 사실 먹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생활 태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식사 시간 동안 내 자리에 앉아 있고 식기를 앞에 두고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인 거고,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그룹 생활에서는 이 기본적인 생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무엇을 먹었는지보다 먼저 가족들하고 즐겁게 식사 자리에 앉아서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려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차근차근 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꼭 무언가를 막 먹어봐 하기보다는 부모나 형제, 가족이 먼저 먹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앞에서 먹어봤을 때 아이가 그럼 나도 이거 한번 먹어볼까? 그렇죠. 이거 네. 괜찮을 수도 있겠네? 네. 이렇게 접근이 되는 네. 거네요. 선생님, 근데 이거 다 해도 안 된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있습니다. 네, 다 해봐도 안 되면 정말 막막할 텐데요. 이땐 아이가 좋아하는 걸 꼭 활용해 보라고 말씀드려요.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게 하나쯤은 꼭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밥만 먹고 반찬은 전혀 안 먹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아이는 숫자 배열 1, 2, 3, 4, 5, 6을 배열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여서 식판에다가 1번, 2번, 3번 스티커를 붙여주고 1번에는 싫어하는 반찬 조금, 2번은 좋아하는 밥 많이, 3번은 먹어야 될 국이나 채소를 주고 1번, 2번, 3번을 계속 반복적으로 먹게 했더니 아이가 훨씬 잘 먹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적용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식사 문제는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모님께서 시간을 좀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실제로 저희 연구에서 봤을 때에도 3개월 동안 영양중재를 모두 끝마쳤을 때 아이들의 식행동이라든지 식사 습관이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부모님들이 당뇨 때문에 제로슈거 같은 걸 아이들에게 많이 주시는데 괜찮을까요?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연구할 때도 사탕이나 젤리, 과자 같은 간식들을 제로슈거 제품으로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당 섭취를 줄인다고 제로슈거를 무조건 먹는 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런 제로슈거 제품에 들어가는 대체 감미료들이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결국에는 이런 제로슈거 제품들이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 거죠. 그렇다면 당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제로슈거나 제품만 선택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제로슈거 제품에 들어가는 대체 감미료들의 단맛이 설탕보다 훨씬 강한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나중에 이 단맛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강한 단맛을 나중에 찾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빈도나 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로슈거라고 안심하고 많이 주는 것보다는 일반 제품들의 빈도나 양을 서서히 줄여주는 게 영양학적으로는 조금 더 훨씬 안전한 가이드라인이고요. 또 제로슈거 간식보다는 과일을 조금 더 자주 주시고 제로슈거 음료를
주시기보다는 물을 더 먹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아이가 잘 먹을 수 있게 고민하고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드네요. 그렇죠. 아이들의 감각 특성이라든지 발달 속도를 이해해주고 또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접근하면 충분히 좋은 식습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